이 카메라는 47분이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47분 지나면 꺼지니까 잠시 화장실 갔다 올 시간이 될 겁니다. 저절로. 예. 뭐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지금 좀 일단은 저 추천해주신 관장님, 감수복 관장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저번에 우당도서관에 4년 전에 2014년 11월에 우당도서관에서 형편없는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강수복 관장님 나를 다시는 부르지 않겠구나.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안 들으셨는지 저를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좀 더 잘해야지 계속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근데 뭔가를 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술이든 공부든 뭐든 간에 진짜 고수는 어깨에 힘을 빼고 하잖아요. 예, 느낌대로 하고 뭘 해야지 잘해야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그냥 떠오르는 얘기부터 하자면은 제가 이제 미술을 전공했는데 이게 제 그림이에요. 이거 내려야 되겠다 참. 네. 네, 잠시 후에 나올 건데 그림을 전공했는데 미래학 강의를 하게 된 거는 대학 때 동아리 활동을 미래학을 주로 했고 그러니까는 미래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대학교 가기 전부터 관심이 있었으니까 1989년이니까 이제 29년 정도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젊은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15세경부터 예전에 공자가 15세를 지학이라고 불렀는데 왠지 뭔가 배우고 싶어지는 나이 이렇게 이제 15세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뇌과학 공부를 해보니까 15세경부터 전두엽이 맥락적인 지식을 처리할 만한 적절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뇌과학적인 발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제가 이제 공부법, 양육법 강의를 하는 바탕에는 뇌과학을 공부했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뇌과학도 미래학도 제가 공부를 시작한 건 1989년부터였어요. 그때는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 때문에 좌뇌우뇌 관찰법으로 처음에 뇌과학 공부를 시작했고 또 이제 미래학을 접한 거는 1999년에 지구가 망한다고 그래서 진짜 그럴까 이제 그걸 의식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노스트라다무스의 덕분에 미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 그림이 나올 건데 제 그림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눈동자에 우주 전체를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2006년에 했는데 그래서 미술 화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지 16년이 걸렸어요. 이 그림이면은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결정하게 한 16년이 걸렸는데 뇌과학이라든가 미래학 쪽에서 제가 책을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오냐면은 이제 지금 15세 전후에 있는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견해라고 하는 건데 자기 견해가 생기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영리한 사람이라면 뭐 한 15년 만에도 생기겠지만 제가 봤을 때 어떤 분야에서 25년 정도의 지속적인 공부를 할 때만 생기는 게 저는 견해라고 생각을 해요. 견해.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것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도올 김용옥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뇌과학 쪽에서는 김대식 박사라든지
미래학에서는 유엔 미래보고서 쓰는 박영숙 미래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TV에서. 근데 그것을 볼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겠지만 저처럼 25년 이상 그 분야를 같이 저는 취미로 독학으로 공부했지만 어떤 견해를 갖게 됐을 때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강사들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는 거죠. 저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도 느끼게 되고 왜 저 사람은 거시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미시적인 것은 얘기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청중들이 질문을 했을 때 왜 적절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불만이 쌓이는 것들을 글로 쓰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되기 위해서 작가가 된다라기보다는 대중적으로 나오는 발언들이라든가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작가가 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불만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강의가 좀, 처음에 제가 대충 생각했던 시나리오로 안 흘러가는데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꺼내려고 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어떤 운명적으로 그런 느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을 하고,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좋아하는 기간이 25년 이상이 되면은, 저절로 견해가 생기게 되고, 저절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가 반론을 제기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만의 생각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충격적으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미술대학 출신으로서, 피카소의 친구 중에 조각가 친구가 마놀로 휘겐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발언을 보고 저 깜짝 놀랐는데, 피카소에게 그림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상하다. 피카소가 5만 점 이상의 작품을 남겼다는데 이게요 하루에 2-3개씩 그려야 돼요. 5만 개를 만들려면. 그 중에는 대충 한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매일매일 그림 하나씩을 그리지 않으면은 일단 몇만 개, 만 개의 단위가 나오질 않아요. 그게 대략 20살부터 그리기 시작한다고 쳐도 50년간 그린다고 쳐도. 그런데 그 그림이라는 것이 피카소한테 지엽적인 것에 불과했다라고 피카소의 절친한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지엽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학생들에게 공부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느낌이 어때요? 여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그걸 알기 시작한 거죠. 어떤 학생들에게 공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공부가 자기 어깨에 짐처럼 느껴졌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경지에는 가지 못해요. 진짜 대가는 못 된다는 거죠. 피카소에게 그림이 직업이었다면 그 사람은 피카소가 될 수 없었다는 얘기죠. 피카소에게 그림은 왜 그 사람의 인생에서 지엽적인 것에 불과했는가? 우리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왔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카르페 디엠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 직역하자면 오늘을 이렇게 잡아라 이런 뜻인데, 이 시간을 잡아라 뭐 이런 뜻인데, 그 순간순간의 자기 삶을 글쎄 그것을 즐겼다고 볼 수도 있고 몰입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 결과였던 거죠. 피카소라는 결과는. 피카소의 작품의 결과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2-3개씩의 작품을 했다는 얘기는 그것이 만약에 피카소에게 의무였고 그것이 직업이었다면 과로사였겠죠. 과로사로 죽는 거죠.
물론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는 제가 정경꿀 서울대가 다 저자로 소개가 돼가지고요. 지금 공부 얘기를 초창기에 좀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의식이 돼서. 그거 보고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학생들에게 공부가 의무로 느껴진다면은 그냥 저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 가능성이 없어요. 그 사람은 피카소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불 속에 숨어서 게임하는 애들 있죠. 게임 중독 걸려가지고 스마트폰 게임하는 애들. 네, 그렇게 책을 본다면 가능성은 있어요. 엄마가 막 자라 그러고 너 오늘 책 한 권 더 보면 용돈 끊을 거야. 막 그런데 이불 속에서 막 책 보고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어. 공부를 계속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네. 하루빨리. 왜 하루빨리 공부를 포기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미래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학생들은 아직 술도 안 배웠을 것이고 또 멍게 그 제대로 된 맛도 모를 것이고 나주에서 올라온 그 홍어, 삭힌 홍어의 맛도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처음에 그게 아주 맛있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공부라는 것도 약간 그런 삭힌 홍어 같은 특성이 있어요. 모든 게 중독성이 있듯이 나중에는 안 먹으면은 그것만 보면은 술 생각이 나고 막 이런 그런 술맛이 드는 때가 올 텐데 공부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뭐 향후에 구글에서 꿈꾸고 있는 게 500개 국어를 자유롭게 통역할 수 있는 걸 지금 현재 구글이 연구하고 있고 현재는 5개, 5개 국어가 구글 이어폰으로 자유롭게 통화를 할 수가 있고 그 스카이프에서도 스카이프가 어떤 회사 거들 IBM인가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인가 스카이프도 바로바로 번역해주죠. 그래서 스페인어하고 뭐 프랑스어하고 영국어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 대화가 가능하고 물론 중간에 통역 시간이 필요하죠. 자막으로 깔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우리가 그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 있을 땐 한 문장 얘기하고 이렇게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통역은 그거보다 훨씬 영리해서 약 3초 정도. 그러니까 문장이 다 끝나기 전에 그 사람의 그걸 해석을 해줘요. 문장이 다 끝나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서로 외국인들 간의 대화 속도 훨씬 빨라요. 중간에서 인간이 통역해주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어쨌든 그런 시대에 영어 단어를 왜 외워야 되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꼴찌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휘력이 부족했고, 뭐, 머릿속에 든 게 없어가지고, 거의 이제 뒤에서 2등 꼴찌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했던 게 고등학교를 무단결석으로 퇴학을 당하고, 그러니까 제가 퇴학을 당한 거는 담임선생님이 너는 휴학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별로 희망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교감 선생님도 휴학을 시켜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희망을 믿었기 때문에 학교를 안 나가고 바로 이제 서울역에 있는 학원을 등록하기 위해서 무단 결석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죠.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제 아주 두꺼운 영어 사전은 아닌데 영어 사전 외우기를 시작을 했어요. 1년 동안 올라가자마자. 그러니까 거기엔 그 영어 사전에는 영어도 있었고 한글이 있었고 한글 가로 열고 한자가 동시에 있는 그게 아마 동아출판사인가 뭐 그런 파란색 커버로 된 영어 사전이 있어요. 그 중3 정도가 보는 사전이 있어요. 이제 그거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사전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사전을 다 외우거나 다 읽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펼쳐도 모르는 단어가 없게끔 하는 그 작업에 들어간 거죠. 그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뇌과학을 공부해 보니까 지금 물론 제가 공교육 지금의 중고등학교 공교육이 전반적인 시스템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지는 않는데 개 중에서 그나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의 전체 학과목을 다 교실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교실에서 하는 게 인공지능 시대랑 안 맞거든요. 그 부분 펼쳐놓고 갈게요. 이 PPT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닌가? 아닌가 보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책상에 그 미래에 사라질 직업의 6가지 특성을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건데, 이게 있어요. 잘 보이시죠? 키운다는 게. 네, 아니, 할 줄 알아요. 3번 보세요, 3번. 책상에 앉아서 그 일을 배울 수 있는 일이라면 사라진다. 이게 인공지능 시대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공교육 내에서 여러 과목들 중에서 책상에 앉아서 배우는 것들 한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 중에서 그러면 그 마지막까지 인공지능이 이제 AGI라고 해가지고 인공 보편지능, 보편 일반지능 또는 범용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불리는 그 AGI. AGI가 늦어도 2030년까지는 나올 거고 저는 2024년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딱 이렇게 점 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2024년에 나올 것 같은데 미래학자들은 2030년이면 늦어도 나온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뭐 IQ 200 정도의 인간을 능가하는 정도의 인공지능이고요.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또는 80억 전체 인류의 지식, 지성, 지혜를 능가한대요. 다 합친 거를.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AGI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대가 와도, 그런 시대가 와도, 그런 거죠. 그런 시대가 와도 인간은 인간의 삶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피카소에게 그림이 아니라 그냥 삶이었거든요. 삶. 피카소가 그걸 그리면서 이게 얼마에 팔릴 거야 이렇게 계산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갔던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학생에게 공부라는 것도 그게 그냥 삶이 되어야 돼요. 현재. 그것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피카소가 매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즐기는 이제 그런 시대로 그렇게 해야만이 뭔가 될 것 같은데 자 책상에 앉아서 뭔가 배우기에 그래도 공교육에서 없애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개념어 암기예요. 학술 용어라든가 즉 인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즉 우리가 뉴스를 이해하려면 그 뉴스 앵커가 쓰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외우는 것만큼은 책상에서 물론 걸어다니면서 할 수도 있지만 책상에서 이제 장시간 집중해서 그것만큼은 해야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가 아무리 와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아카데미의 어원은 나무꾼을 아래라는 뜻이래요. 아카데미. 그 영어로 보면은. 스쿨의 어원은 여유라는 거예요, 여유. 최초의 학문, 최초의 그 아카데미, 즉, 이 공교육이 기원으로 돌아가 보면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가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노예들이 모든 생산적인 일을 대신 해줬고요.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이나 귀족 자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어도 되고 뭐 특별하게 아무튼 뭔가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제조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니까 모이기 좋은 데 모였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모이기 좋은 데가 나무 그늘 아래였던 거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스토리텔링하고 뭐 이상한 뭐 신화 얘기도 하고 상상 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읽었던 책 이야기도 하고 자기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는 과정이 공부의 시작이었어요. 나무 그늘 안에서 그럼 공부의 최초의 목적은 최초의 기원 공부의 기원 진짜 속성은 뭐냐면은 사람들 간에 함께 자기의 삶을 즐기고자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그러니까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더 재밌게 그리고 친구를 사귄다는 게 재밌잖아요. 친구를 사귀는 하나의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의 공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자 보세요. 그때는 노예가 있었죠. 사람 노예가 다른 일을 다 해줬기 때문에 귀족들이 그런 나무꾼을 아래서 여유를 즐기면서 한담을 나눌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다가오는 인공지능 로봇 시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직장을 잡고 월급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가 했던 일들을 여러분 로봇의 어원이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노예가 기계 노예로 바뀌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노예처럼 살던 인간의 시대에서 노예처럼 사는 인간이 사라지는 시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처럼 산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죠. 일과 의무가 주어지면은 정신이 노예화되는 거죠. 일과 의무가 주어지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양육법하고 교육법을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공부라는 게 일이나 의무로 느껴지도록 자녀들한테 해버리면 초기에 초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그 순간 다가오는 시대랑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가 안 맞아 떨어지냐면은 이 아이의 두뇌가 형성된 것 자체가 이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으로 살아갈 시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 시대는 그게 맞아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서서히 변하긴 하겠지만 서서히 변화는 이제 그 도표는 아까 쭉 나왔었죠. 자, 다시 한 번만 좀. 서서히 변하는 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 정도? 이게 보기가 좀 쉬우니까 이걸로. 네. 일자리가 놀자리로 변하는 사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일자리에 쏟아부은 돈이 11조인가요? 지금 4조가 들어갔던가 아무튼 정확한 거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고 이렇게 흘려들은 얘기인데 일자리 정책이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혁신적으로 그 돈이 쓰이지 않으면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현재 제조업이라든가 대기업의 경쟁력이 일부 빼고는 침몰하는 단계고 해외 기업에게 이렇게 인수합병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돈을 투자해가지고는 그걸 이제 언발에 오줌 누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적인 강점,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강점,
어떤 한류, 또는 관광, 흥의 문화, 신나는 문화, 그런 쪽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만이 전체적인 일자리 개수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 이제 이게 유엔 미래 보고서에서 월급의 종말이라는 말이 나와요. 월급의 종말. 그래서 2025년, 30년쯤 되면은 전체 일자리의 50%가 프리랜서화 된다.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전체 인류의 반은 정규직 자체가 사라져간다. 정규직은 계속 사라져가는 추세거든요. 2035년쯤, 30년쯤 그렇게 될 거고, 2055년쯤 되면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훨씬 많아지겠죠. 정규직도 줄어들고, 비정규직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는 거예요. 지금, 거시적인 지구의 변화로 봤을 때. 그래서 새로운 부의 이동이, 부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부의 이동은 일과 의무에서 삶과 몰입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일과 의무에서.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 하루하루 즐기는 그 삶이 중요했듯이 우리가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인간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다 판단되게 될 것 같아요. 미래에는. 즐거움, 몰입 이런 쪽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는 뭐 최근에 좀 유행된 단어인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시대가 아니라 즐길 수 없다면 피하는 시대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이제 제가 공부 얘기를 좀 접고 미래 얘기 원래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영어 사전 외우기를 해서 저의 그 어떤 성적을 올렸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 개념어를 이제 우리가 수능 정도의 수준을 하려면 개념어를 5,000개에서 7,000개 정도를 외워야 되거든요. 그 개념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지문을 해독하려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리고 좀 어려운 교양서적을 읽기 위해서는 그 어휘력이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맛을 들이지 않으면 그거를 아이들의 두뇌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게 한국말의 개념도 어려워요. 그건 한자까지 공부를 해야만이 한국말의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어떤 어휘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서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 인문학적인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기 때문이고, 그래야지 친구들이 공부의 원형,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고 신뢰를 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어가 꼭 필요한데, 공부가 의무가 돼가지고는 그 7,000 단어를 자기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면 사막횡단이랑 비슷할 정도로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 정도로 두뇌 속에 개념어를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집어넣는다라는 게. 그래서 그것은 저절로 사람의 인문적인 어떤 개념들을 즐기는 방식으로 처음에 맛을 들이지 않으면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찌되었건 15세 전후의 학생들한테는 그 단어를 외우는 그 고통을 건너가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것만큼 그 과정을 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일단 자기가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인간들 세계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학생들 하는 얘기고, 자, 여기는 이제 완벽하게 공부법 얘기하는 데는 아니니까요. 다시 이제 그 인공지능과 미래,
우리 인간의 미래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 DNA의 DNA 해독,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랬죠. 그게 최초의 DNA를 해독했던 비용을 보니까 약 3조 정도가 들어갔어요. 3조. 처음에 2001년부터 그 프로젝트를 할 때. 근데 지금 그게 얼마 정도의 서비스가 되고 있냐면 DNA를 해독하는 서비스가 약 2~30만 원의 그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만 분의 1인가, 가격이 떨어진 게 10만 분의 1인가, 뭐 100만 분의 1인가, 1000만 분의 1인가 모르겠는데, 3조에서 30만 원은 떨어졌어요. 그게. 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IT 기기에 들어가는 센서라든가, 칩이라든가, 이게 가격이 떨어진 것들을 보니까, 제일 많이 떨어진 게 2만 5천 분의 1로 떨어집니다. 2만 분의 1은 흔하고, 1만 분의 1 흔하고요. 우리 그 휴대폰 값이 이렇게 안 떨어진 거, 이것도 음모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굉장히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가격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음모죠, 음모. 이거는 뭐냐면 뭔가 결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부품 값이 2만 분의 1로 떨어집니다, 가격이. 그래서 휴대폰 가격은 지금 많이 안 떨어지고 있지만 이런 어떤 센서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런 예전에는 우리가 서점에 가면은 책 안에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훔쳐갈 때 삐 울리는 거. 그거 비싸서 그걸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나 200원 정도 되면은 책 한 권마다 그걸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센서의 가격이 100원에서 또 10,000분의 1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0.1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떨어지게 돼요, 미래에는. 그래서 미래 사회에는 그게 뭐 나노칩이라든가 나노 센서 같은 것들이 그냥 보편화가 되게 돼요. 보편화가 되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다거나 또는 음식을 3D 프린팅으로 뭐 음식을 만든다거나 하는 거. 지금은 이런 기술이 나왔거든요. 그게 곤충이 됐든 미생물이 됐든 또는 어떤 풀이 됐든 간에 그것을 단백질, 뭐 탄수화물, 지방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조합해서 피자를 만드는 기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음식이 프린팅 된다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음식의 원재료를 분말화시켜서 다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드는, 프린팅하는 그 비용, 거기서 사용되는 에너지하고 지금 바다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랑 비교했더니 에너지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용이 더 싸요. 음식을 프린트하는 게.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결국에는 여기 쭉 오면은 마지막에 음식이 무료화가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저게 무료화가 되는 순서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 교육이 무료인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유튜브 돈 내고 안 보잖아요. 그죠? 제가 2012년 그쵸, 2011년, 12년경에 해외에 동영상으로 뇌과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이론의 하워드 가드너라든가 데니얼 데넷,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지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 MIT 대학, UC 버클리 대학, 이런데 현지 교수들이 거의 매일 강의가 올라옵니다. 지금도 올라와요. 1시간, 2시간짜리 뇌과학 세미나예요. 이걸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맘만 먹으면. 그렇죠? 지금 하버드 교육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시대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MIT 합격한 몽골의 중학생이 있어요. 15살에 MIT에서 초청해가지고 MIT 합격했는데, 걔가 MIT의 그런 어떤 유튜브 같은 게 있어요. 무크. 이렇게 온라인 오픈,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고 무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문제를 푸는 게 취미였던 거예요, 얘가. 그래서 MIT에서 이 정도의 문제를 취미로 풀 수 있을 정도면 지금 당장 MIT로 와라 해서 15세에 합격을 합니다. 그렇게 인도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책이 없고 선생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이미 최상급의 교육은 무료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돈 내고 학원비 내고 공부하고 있죠? 이게 음모라는 겁니다. 이게 음모. 이거 휴대폰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도대체 모든 게 다 공짜가 됐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돈을 내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이게 어떤 사회가 쉽게 변하지 않는 관성일 수도 있고, 이것 자체도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의 밥그릇을 위해서 이 제도가 유지된다거나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음모입니다. 이미 공짜가 됐는데. 전기가 공짜가 되는 건 이제 조금 잠시 5년, 10년 정도면은 좀 많이 공짜가 될 것 같은데, 전기가 공짜가 되려면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태양광 패널에 그 태양광을 전기로 만드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짜가 되려면 지금 비율에서 한 20배 정도만 좋아지면은 거의 이제 전기가 공짜가 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이미 그런 기술들은 나오고 있고요. 주거가 공짜가 되는 것은 빈집이 많아지게 되고, 이제 이동식 주택이 개발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점점 될 거고, 이제 이 밑에 있는 건 지금 밑에 쭉 제가 시대별로 좀 하려고 했는데, 저기서 이제 시중이라는 것은 서빙, 이렇게 예전에 노예들이 했던 것들을 인공지능이나 센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디 갈 때 문을 직접 안 열고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 이런 것들도 시중에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렇게 하인들이 문을 열어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왕이 이렇게 문에 지나가면 왕은 문 안 열잖아요. 사극 보셨죠? 앞에 지금 자동문 여러분 지나갈 때 옛날에 왕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왕만 그랬었어요. 요즘에 여러분 왕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를. 그게 바로 시중이죠. 시중이 공짜가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하고 이 시설이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사물 인터넷이 결합하게 되면 그게 시중이 공짜화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물들이 움직여주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지능은 제가 봤을 때 교육 다음으로 올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실수한 거예요. 지능도 아직은 공짜가 되진 않았지만 아마 전기가 공짜가 되는 시점에 지능도 같이 공짜가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능이 교육 다음으로 공짜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 휴대폰에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내가 대화를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좀 깔려있죠, 휴대폰에. 저는 지금 최신 휴대폰이 아니라서. 우리 집사람은 빅스비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요즘 폰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지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대화할 때 대화해주는 로봇, 챗봇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있다고 하죠. 그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사전,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이 지금 많이 나온대요. 근데 이게 사라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질 날이 온다. 그게 전기가 공짜가 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이미 공짜가 됐고, 그 다음에 지능이 공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 내지는 지식이 공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 주거, 시중, 의료, 음식, 이런 순서로 쭉 공짜가 돼가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공짜가 되는 이유는 아까 그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자동화되고 우리를 도와주는 시설들의 가격이 약간 10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 2만 분의 1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 그 다음에 로봇을 만드는 대기업들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요. 경쟁을. 근데 지금의 지금 아마존하고 구글이나 이런 IBM하고 이렇게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가지고. 그런데 그들의 경쟁을 멈출 수가 없는 게, 그게 담합이 좀 불가능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전 지구의 인공지능이 하나로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양자 컴퓨터하고 보편 인공지능, AGI를 만드는 기업이 나머지 기업을 흡수하게 되어 있어요. 먹어버린다는 얘기죠. 기술이 더 빨리 발달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그 세 기업들이 IBM, MS,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에서 자기가 그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 중에서 한 회사만 이 지구의 중심이 될 거라면. 그래서 그 경쟁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 경쟁이 빨라지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시 후에, 잠시 한 몇 년 내에, 한 5년 내에 약 10,000원 정도만 주면은 살 수 있는 휴대폰이 전 생길 거라고 봐요. 그리고 휴대폰에 그 외국어를 통역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기본으로 장착시켜가지고 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그 인공지능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 삶의 모습, 그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인공지능의 최강 그룹이 될 수 있고, 최강 기업이 될 수 있고, 중심에서 다른 기업들의 어떤 이윤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고, 자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력의 법칙처럼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값싸게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단말기가 됐든, 또는 우리가 웨어러블이 됐든, 스마트 안경이 됐든, 모든 거를 굉장히 값싸게 손해보면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올해인가 들어온대요. 그 페퍼가 들어온답니다. 그 서빙 봐주는 로봇이 있는데, 그 페퍼의 운영 비용이 한 달에, 지금은 좀 싸졌겠지만 25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걸 공급해주는데, 그건데 50만 원에 임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IBM 왓슨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그 로봇 회사를 손정희 씨가 인수했던가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보다 훨씬 싸게 가게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주냐면은 서비스 인공지능계를 다 먹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사람들과 그 로봇들이 소통을 해야만이 그 데이터를 자기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도 있죠. 우리가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거나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일정 금액을 돈으로 받아야 된대요. 왜냐면 우리의 데이터가 그 회사로 가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하죠. 그걸 안 하니까 그 데이터가 모이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광고 수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이익들이 그 글로벌 회사들한테 다 몰리게 돼서 부익부빈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좀 다른 상황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상황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대응과 집단적인 대응의 차이, 제가 내걸었던 그 주제로 슬슬 들어가는 겁니다. 집단적으로는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이 나라 전체가 어떤 선진국을 따라갈 게 아니라 한국만의 색깔로 발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집단적인 대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그냥 좀 이제 좀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로 좀 넘어갈게요. 그냥. 이게 제가 좀 정확하게 그린 건데, 좀 아까 그 포인트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래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그냥 공부하다가 이런 도표를 그냥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이 도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렇고요. 다른 책에서 옮겨온 게 아니에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의 주장을 그냥 이렇게 손으로 그린 거예요. 네. 제가
제 오리지널인 거예요.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유엔 미래 보고서에 이 도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미대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리는 거를 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D를 보세요. D. 단순 반복 노동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하는 고용이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노예가 인간 노예가 기계 노예로 대체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C를 볼까요? 비정형 복잡성 처리. 이게 이제 그 AGI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거와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겁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지고 인공지능이 바둑을 잘 두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청소를 잘하는 인공지능, 이렇게 인공지능이 서로 특화가 돼 있어요. 기능들이. 특화가 돼 있어서 지금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IT 기기하고 인공지능을 당신 회사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당신 회사가 더 성공하고 이윤을 남기겠습니다라고 소개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매쟁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당신 회사에 지금 어떤 인공지능이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 잘 나가는 그러니까 구글이라든가 IBM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료 인공지능을 클라우드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할 수 있는 딥러닝이 가능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공짜로 갖다 쓰시오 하고 클라우드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공짜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만큼 개발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든대요. 그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근데 그걸 그냥 공짜로 이렇게 쓰라고 해요. 거기서 왜 공짜로 쓰라고 하죠? 아까 그거예요.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가 가져다가 공짜로 써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서 러닝을 시키면 그 러닝 시킨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가면 그 회사의 인공지능이 더 빠른 속도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그냥 뿌리는 겁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공짜 인공지능을 이 회사에는 어떤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서 중매쟁이 해주는 거, 그 복잡한 기계들을 잘 적용시켜주는 일, 이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비정형이고 좀 복잡한 일들인 거죠. 근데 그 일들이 2025년까지는 쭉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할 거, 이 곡선이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바로 이제 이런 패러다임으로 강남 쪽에서 코딩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프로그램 코딩 하는 것도 지금은 인공지능이 대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나는 있잖아,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컨셉만 얘기해주는 거예요. 뭐가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주면 인공지능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코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란 말이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시대예요. 또 그러니까 아직은 로봇이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시대는 아닌데 로봇이 로봇 부품까지는 만들고 있죠. 근데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교육하듯이 로봇이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시대도 이제 곧 오겠죠. 자, 그렇게 코딩도 인공지능이 대신해주고 이 정도까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2025년경까지는 비정형 복잡성 분야에서 일자리가 있겠지만 이 즈음이 딱 지나면, 즉 AGI, 보편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고 제가 2024년에 등장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블록체인 얘기는 이번에 비트코인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사람들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지구의 모든 사물, 인간, 시설 이런 것들이
신경망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사물, 인간 이런 것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무형의 것들까지 연결이 돼요. 무형의 우리가 말이라든가 돈 거래라든가 이렇게 무형의 가치까지 인공지능이 이렇게 평가하게 되고 지구 끝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쪽 끝에서도 알게 되는 시대. 그게 블록체인 혁명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블록은 빼도 돼요. 이 블록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 어떤 그 거래가 일어나고 하는 것을 뭐 10분 단위, 1분 단위 또는 뭐 몇십 초 단위로 그 정보를 블록처럼 모아가지고 저장을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그 저장한 것을 계속 쌓아가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불렀는데 왜 그 블록을 만들죠?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충분히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블록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뭐 이해가 잘 안 돼도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블록화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공지능이 충분히 발달하게 되면, AGI가 되면 블록체인은 그냥 체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체인이 되느냐? 그냥 인공지능 체인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 자체가 하나의 두뇌가 돼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 현상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단 말이죠. 2025년이 와버릴 거예요. 이건 제 공부한 바에 의한 영감이에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에 대해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비트코인이 망가질 것이라고 강의한 게 있거든요. 예. 그쵸, 언제 했냐면 이번에 비트코인 규제해가지고 확 망가졌잖아요. 한 달 전에 한 번 했고 일주일 전에 한 번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한테 지금쯤 빠져나오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게. 저는 이제 투자는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돈 벌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뭐 증거가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강의한 날짜하고 비트코인 망가진 날짜가 딱 일주일 차이 납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비정형 복잡성 처리를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비정형 복잡성 처리도 줄고 단순 반복 노동 줄고 자 A 경제를 볼까요? 지금 상승하는 게 두 개죠. A하고 B란 말이에요. A가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이제는 전부 다 개인 맞춤으로 뭔가를 서비스해주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A는. B는 즐겁거나 창의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 이 경제는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예전에 노예들이 하던 일이 D번이에요. 그 다음에 C번은 이거 누가 했냐면은 영리한 인간들이 하던 일이에요. 아주 영리한 인간들이 하던 일이 C예요. 그런데 아주 영리한 인간들이 하던 일도 한계가 생겨서 결국 꺾인다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 전체 인구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영리해질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첫 번째 그 피카소에게 그림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했다. 또 다시 넘어가자면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최근에 그 최진석 교수가 장자 강의를 하죠. 장자 맞죠? 노자인가요? 노자였구나. 죄송합니다. 장자하고 노자. 아무튼 그 나로 살아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요즘 많이 그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말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자기 자신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것과 일단 연결이 돼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직장을 나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될지 몰라도 그것을 지금 성인들부터 그것을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인들이 부모들이 그런 느낌을 갖지 않게 되면은 2000년 이전에 살던 방식을 자기 자식들한테 전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식들은 2025년 이후를 살아가야 되는데 성인들이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하면은 그게 그 몸으로 이렇게
보는 그대로 애들은 모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전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미래에 적응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어떻게 화장실 갔다 오시고 갔다 오시고 좀 계속 갈게요 그냥. 갔다 오시고. 자, 좀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네. 얘기해 주세요. 다 끝난 다음에 좋죠. 끝난 다음에 네. 5분 정도.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4차 산업혁명 강의하고 미래학 강의는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강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 마음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래도 뭐 이렇게 학부모 강의할 때는 좀 제가 뭐 이렇게 농담도 하면서 웃기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도서관 강의의 특성상 좀 살짝 딱딱해진 점을 좀 용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엄마들 강의의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태가 다른 유튜브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이제 얘기해 보기 시작할게요. 현실적인 대안을. 여기 보면 한국인을 위한 미래학이라고 제가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좀 더 거시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아직 뭐 화장실 가신 분도 있고 하니까요. 막간의 질문. 예, 질문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예. 석기에 얘기했는데 제가 묻기는 했는데요. 예. 이 자녀를 둔 부모들은 특히 우리 한국의 교육이 너무 특수하잖아요. 네네네네. 아주 효율성도 낮고. 그렇죠. 아까 중요한 거는 평생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개념어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우리 교육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령 중등교육까지만 하면 되는 건지 고중은 좀 자발적으로 해도 될지 뭐 선생님 생각하시는 그 우리의 공교육 과정에서의 그 개념어 이때까지는 교과 공부를 정말 좀 봐둬야 됩니다. 아니면 네. 책만 읽어도 좋다. 말처럼 유튜브 강의가 너무 좋으니 즐기면서 네. 봐도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부가 적성인 애가 과연 우리가 이제 한 100명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공부가 적성인 애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 뭐 좀 집중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앉아서 뭔가를 차분한 걸 좋아하고 한다고 쳤을 때 한 15% 정도
근데 그 15% 정도 중에서도 그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지까지 갈 수 있는